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낯선 작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작가인데요. 이름은 장광치입니다. 장광치의 단편소설 압록강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뒤에 보이는 사진 어떻습니까? 압록강 하구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장대한 이 습지가 형성되어 있는 모양이죠. 지금은 우리가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이 장광치의 단편 소설집 압록강에서 책에는 표제작인 압록강에서를 비롯해서 형제 야화, 시저우 여관의 하룻밤, 사랑을 찾아서, 부서진 마음, 이렇게 5편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스크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 압록강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광치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죠. 장광치는 1901년에 태어나서 193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만 30년을 산 셈이네요. 1920년대 중국 문단에 그야말로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혜성처럼 사라진 낭만적인 시인이면서 소설가이자 혁명가라고 합니다. 단편소설 압록강에서를 비롯해서 소년방랑자, 그리고 리사의 슬픔이 있고요. 포효하는 대지라는 장편소설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압록강에서 실린 작품들 외에는 제가 읽어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압록강에서라는 작품은 모스크바 중심지 트베르스카야 대로에 있는 어느 수도원에서 시작됩니다. 이 수도원은 러시아 혁명 이후에 기숙사로도 활용되는데요. 이 수도원에 바로 이 동방대학 학생 4명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학생들도 있었겠죠. 중국인 웨이자와 시군, 그리고 페르시아인 술탄 사드, 조선인 이맹한, 이 4명이 트베스카야 대로에 있는 수도원에서 함께 지냅니다. 기숙생활을 하는 거죠. 이들이 다니는 대학은 동방대학, 공식 명칭은 모스크바 동방노력자 공산대학이라고 하네요. 노력자 공산대학. 풀네임은 모스크바 동방노력자 공산주의 대학이라고도 한답니다. 줄여서 동방대학이라고 하네요. 아마 오래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조선희 선생의 작품 새 여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그 책에 보면은 이 주세죽과 박헌영이 이 동방대학에서 유학하는 것으로 나오죠. 조봉암을 비롯해서 박헌영, 그리고 베트남 혁명을 이끌었던 호찌밍 등등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해방운동을 위해서 애썼다고 하죠. 그런데 30년대 스탈린 지배체제하에서는 못 볼 꼴을 보고 마는 모양입니다. 어찌됐든 1920년대 모스크바에 있던 동방대학은 피억압 식민지 젊은이들에게는 하나의 뭐랄까요, 지적 해방구, 혁명의 해방구 같은 역할을 했던 듯 합니다. 이 4학생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각자 오래전 사귀었던 애인 얘기도 하고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자기 고향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소설은 이맹한이라는 조선인 유학생의 얘기로 대부분이 채워져 있습니다.
동지들의 요청에 임행하는 자신의 옛 사랑이었던 지금 세상을 떠난 웅구와의 사랑과 조선의 비극을 들려줍니다. 1920년대 중국에서 나온 작품 중에 조선인이 전면에 등장해서 조선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3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루신을 만난 이육사가 루신이 죽은 다음에 루신에 관한 추도문을 쓰기도 하고요. 루신의 작품 고향을 번역하기도 하죠. 이육사와 루신의 만남은 한중 문단사에서 그야말로 빛나는 지점이기도 하죠. 물론 그 외에도 많은 그 작가들끼리의 교섭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중국 작가의 작품 중에서 조선인이 정면에 등장해서 자신의 얘기를 피력한 글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점,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스크바에 있었던 동방노력자공산대학을 배경으로 했다고 했는데요. 이 대학에 다니던 학생들이 기숙생활 하던 곳이 바로 수도원, 트베레스카야 대로에 있는 수도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작품 첫 페이지를 열면은 내 학생이 기숙하던 수도원의 모습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거처하는 수도원은 트베레스카야 대로에 있었는데 방이 대단히 많고 뜰도 넓고 또 나무도 많이 있어서 제법 조그마한 화원을 이루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혹은 아무 일 없을 때 나는 반드시 수도원 안을 몇 바퀴 돌며 산보했다. 수녀들의 수는 40명이 조금 넘는데 다 똑같이 몸에는 검은 옷을 걸치고 머리엔 검은 수건을 쓰고 오직 얼굴만 내놓고 있었다. 그 대부분은 얼굴이 헬쑥하고도 초췌했다. 수녀들을 볼 때마다 나는 일종의 비애를 느꼈다. 이 옆에 보시는 사진은 김다냐 아시죠? 식민지시대 혁명가 김다냐가 한국학 부장으로 근무하던 동방노력자공산대학 건물의 일부라고 합니다. 성균관대학에 계시는 임경석 교수가 제공한 사진이라고 하네요. 제가 이 소설을 주목하는 것은 모스크바라는 20년대 혁명의 중심지에서 이 피억압 식민지의 지식인들이, 지청년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정의 이 하나의 흐름입니다. 서로가 공감하고요. 서로가 어떤 연대의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하죠. 다른 동료가 서글픈 사연을 안고 있으면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어떤 이 공감의 연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았나 싶어서입니다. 지금보다 오히려 그때가 이 지식 청년들 사이에서 이 연대의 감정이 훨씬 깊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제가 요즘 학교에서 한국문학과 동아시아 문학이라는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늘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문학에서 배워야 할 것은 한국 문학의 고유성뿐만 아니고 문학을 매개로 해서 한국의 지식인들이 또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서로 연대했는가 그 가능성의 지대를 탐사해 보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네, 저는 모스크바에서 만났던 중국인 지식청년,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란이죠. 이란의 지식청년, 그리고 조선의 지식청년의 가슴 속에 흐르던 그 감정의 교감, 그 점이 눈에 띄었던 것이죠. 이어서 이맹한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맹한 집안의 그 순환은 바로 조선의 순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이맹한의 아버지는 경찰을 살해했다는 잘못된 혐의로 일본
경찰에서 무고한 죄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화병으로 괴로워하던 어머니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죠. 이 부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일본 놈에게 총살을 당한 후 나의 어머니는 그녀는 불쌍하게도 어머니는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네. 술탄 사드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말을 못하고 꼭두각시처럼 돼버렸다. 나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져 눈물이 쏟아져 나오려 했다. 모두 또 아무 말 없이 잠잠해졌다. 창밖의 바람은 더 한층 사나워지고 갑자기 수많은 말이 뛰어드는 듯, 큰 물결이 몰아닥치는 듯, 수많은 군사가 아우성치는 듯 졸지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 했다. 이것은 바로 조선의 운명을 슬퍼하는 것이며 이맹한의 원통함을 같이 울어주는 것이 아닐까. 중국인 화자 나, 이름은 웨이자죠. 웨이자와 페르시아인 청년 술탄 사드가 이맹한이 들려주는 조선의 고통스러운 이 현실에 공감하는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스모폴리턴으로서 어떤 함께 해방의 꿈을 꾸었던 지식 청년들의 감정의 교감이 눈앞에 선하게 다가오는 듯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맹한의 슬픔과 또 이 슬픔에서 길어올린 희망의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웨이자, 자네 말이 꼭 맞았네. 자네가 날 보고 늘 무슨 슬픈 일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그렇다네. 조국의 멸망, 동포들의 순환, 애인의 옥사, 이런 것이 어찌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아닐 수 있겠나. 웨이자, 만약 조국 해방의 희망과 언제든 꼭 한번 사랑하는 운고의 무덤에 난 풀이나마 찾아보려는 희망을 갖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자살했을 것일세. 나는 나 자신의 의지가 대단히 굳은 것을 믿고 있네. 나는 설령 무한한 슬픔을 갖고 있지만 또 한편 열렬한 희망을 갖고 있네. 이 마지막 문장 번역은 조금 이상하죠? 나는 무한한 슬픔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열렬한 희망을 갖고 있기도 하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설령이라는 부사어가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단 말씀입니다. 이 사진은 트베르스카야라고 합니다. 지금도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는 아주 유명한 거리라고 합니다. 이 중국인과 이 페르시아인 동료에게 이 조선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들, 그러니까 조국의 멸망, 동포들의 순환, 그리고 사랑했던 애인 운고의 옥사, 이런 슬픈 일들을 들려줌으로써 어떤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을 또 확인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운고는 이 이맹한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고 또 깊이 사랑했던 여성입니다. 가족이 몰살 당하자 운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압록강 어귀에서 이별을 하고 중국을 거쳐서 모스크바까지 이르게 되죠. 이 이맹한의 동선도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압록강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모스크바까지. 정말 풍찬노숙, 갓난신고의 길을 걸었던 식민지 시대 이 혁명가들의 동선이 눈에 보이죠? 이 운고마저도 사회주의 청년 동맹 분여과에서 함께 시위를 하다가 일제 경찰에 의해서 죽음에 이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일련의 과정을 겪은 이맹한의 슬픔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 슬픔의 저 심연에서 길어올린 희망이야말로 정말 의미 있는 그리고 진실한 희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 근처에 이 인용 부분 근처에 이런 문장들이 적혀 있습니다. 조금만 읽어 보겠습니다. 웨이자, 자네는 이제 내 말뜻을 이해하겠나? 라고 이맹한이 자신의
말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웨이자 중국인 청년이 이렇게 받습니다. 자네 말은 잘 알았네. 이맹한. 자네가 그러한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 그러나 그런 슬픈 이야기는 그만두고 이제 자네와 온고 사이에 연애한 경과나 한번 들려주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온고와 이맹한의 긴 사랑 얘기가 펼쳐지는데요. 이 긴 사랑 얘기는 바로 조선과 이맹한의 이 깊은 이 그리움의 과정을 들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문장만 더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저 오로지 온고뿐일세. 자네들이 늘 이 여자가 어여쁘니 저 여자가 아름다우니 하지만 나는 들어도 아무 흥미 없네. 왜냐하면 온고 이외에 나의 애정을 점령하고 나의 상상을 인도하는 여자는 다시 없기 때문일세. 내 사랑은 벌써 파란 풀이 되어 온고의 무덤 위에 나고 피를 토하며 우는 두견서가 되어 온고의 무덤 옆에 선 백양나무 가지에서 슬피 울고 금광석이 되어 온고의 백골 옆에 파묻혀 영원히 자라지 않도록 장내 지내어 온고가 천년만년 되어도 썩지 않게 하고 또 희미한 연기가 되어 온고의 넋과 함께 둥둥 떠다닐 것일세. 그러면서 바로 조선 반도에서 있었던 온고와의 사랑 얘기로 이어집니다. 어떻습니까? 대단히 낭만적인 문장이죠. 앞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장광철원 작가는 낭만적인 시인이면서 소설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낭만적인 감정의 교류가 이 억압받는 고국을 둔 청년들의 그 감정 교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끝부분에 우리 이맹한의 이런 말이 흐르고 있습니다. 압록강은 울면서 흐르고 있을 것이다. 볼까요? 친구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이 압록강 언덕 위에서 한 작별이 그대로 영원한 작별이 될 줄 누가 알았겠나. 조선의 자유의 날이 오더라도 나와 온고, 나의 온고는 영원히 다시는 만나보지 못할 것일세. 언제 화촉을 밝힐 날이 있겠나. 압록강 가는 영원히 못 잊을 곳일세. 압록강 물은 해마다 다름없이 서러운 조선의 운명과 가련한 온고를 위해 나를 대신해 울면서 흐를 것일세. 이 압록강의 장소성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죠. 우리 이미륵이 쓴 독일어 소설 압록강을 흐른다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갔었죠. 기차를 타고 단동을 거쳐서 하얼빈까지, 그리고 이 하얼빈에서 모스크바까지, 모스크바에서 파리까지. 이 압록강에 깃든 수많은 이야기들의 한 실마리를 중국 작가를 통해서 다시 읽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만난 세 나라의 청년들, 중국, 페르시아, 조선인 청년들이 나누는 대화. 그 중에서도 조선 청년 이맹한의 사연이 전면에 배치되어 있는 장광채 소설 압록강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런 작품 읽고 나면은 또 중국과 우리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갖고 있는지 다른 각도에서 가늠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오늘 읽는 책,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